아버지, 새해니까 정리하세요. 이제 내려놓으셔야죠. 그 말은 새해 첫날에 나왔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해돋이를 보러 집을 나섰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영수 씨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영수 씨의 외투 안쪽에는 오래전에 넣어두고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 때문에 인생이 바뀐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버려진 뒤에야 자기 삶을 다시 선택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73이었습니다. 몇 달 전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관리도 편하고 서로 좋을 거라고 아들은 말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집을 넘겼고 모아둔 돈도 관리해 준다기에 아무 의심 없이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온 뒤 영수 씨는 방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도 같이 했고 말도 자주 나눴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영수 씨는 거실에 오래 앉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바꾸는 순간이나 손자가 뛰어다닐 때면 괜히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해돋이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새해 첫날이니 밖에 나가 바람도 쐬자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말이 유난히 반갑게 들렸습니다. 차에 타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바로 출발했습니다. 라디오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는 동안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화면을 끄는 행동만 반복했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이라 도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뒤로 밀려났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때 영수 씨는 아들 집으로 들어오기 전의 일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모시겠다고 말하던 얼굴과 사업이 잘 되면 다시 정리해 주겠다고 하던 말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새해 아침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들과 해를 보러 가는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해돋이는 사람 없는 곳이 조용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이렇게 나선 게 오랜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까지도 이날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그렇게 끝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아들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급할 것도 늦출 것도 없다는 듯한 운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엔진 소리만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라디오는 끝내 켜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들 집으로 들어온 뒤 몇 번 지나던 길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길을 볼 때마다 영수 씨는 이사하던 날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던 날이었습니다. 방 하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했습니다. 앞에 휴게소가 하나 나온다고 했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서자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습니다. 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깜빡이가 여기저기 켜졌습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도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차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영수 씨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만큼 사람이 몰린다는 게 괜히 실감이 났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흩어졌습니다. 영수 씨는 외투 깃을 세웠습니다. 아들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먼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서 있다가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휴게소 안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문을 외치는 목소리, 아이를 부르는 소리, 컵라면 물 붓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국밥을 시켰습니다. 영수 씨도 같은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소리 속에서도 둘 사이에는 이상하게 조용한 틈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한번 보고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모습을 괜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새해를 맞으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때 이 휴게소에서의 시간이 나중에 오래도록 자꾸 떠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밥이 반쯤 비어갈 즈음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하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가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영수 씨를 향했지만 눈은 이미 사람들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화장실일 수도 있고 잠깐 전화를 받는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국밥에서 김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사람들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시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비슷한 외투를 입은 사람들만 여럿 보였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갔다가 계산대 쪽도 한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오갔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빈 의자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가 왜 이렇게 빨리 낯설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는 그대로였지만 영수 씨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이 앉아있던 자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영수 씨는 이 자리가 잠깐 비운 자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해가 뜨기 전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국밥은 이미 식어 있었고 국물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결되지 않는다는 안내음이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고 아무도 영수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서두르거나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리에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그릇을 반납대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휴게소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도 그 흐름에 섞여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쪽에서 밝아지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해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곧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난간 근처에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혼자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새해니까 정리하세요. 이제 내려놓으셔야죠. 그 말이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해가 뜨는 방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장면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해는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처음으로 이날을 혼자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이미 충분히 길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거나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까지 난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해는 매년 이렇게 뜬다는 걸 영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지 않아도 해는 늘 같은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해는 이상하게 오래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아직도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머릿속에 먼저 울렸습니다. 한 번만 더 누르면 통화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도 이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휴게소 주차장 쪽으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색의 차들이 여럿 서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도 기다리던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영수 씨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서는 차 문 닫는 소리와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영수 씨는 이상하게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처음으로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수 씨는 휴게소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표지판에 적힌 다음 도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가야 할 이유도 돌아갈 이유도 없던 곳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표를 사기 전까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허락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영수 씨는 가장 먼저 떠나는 차를 골랐습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표를 손에 쥐었을 때 영수 씨는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선택이 도망인지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겠다고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을 그 자리에 두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해는 이미 떠 있었고 영수 씨는 그 빛을 등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낡은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려섰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에
졸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전광판 불빛은 몇 개가 깜빡였고 도착 시간은 자주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어느 방향으로도 서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바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에 힘이 조금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여인숙 간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불이 반쯤 꺼진 간판이었고 글자는 조금 벗겨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중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묻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하루냐고.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박비를 듣고 잠시 계산했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돈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만 정리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텔레비전, 창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눕기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깨었다 잠들기를 반복했지만 누군가 문을 두드릴 거라는 생각은 끝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 씨는 하루를 계산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가장 싼 커피를 마셨습니다. 빵 하나를 사서 2번에 나눠 먹었습니다. 돈이 남는 날에는 점심을 먹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에는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터미널 벽에는 막노동 전단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하루 일당이 적힌 종이를 유심히 읽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만두라고 말하는 사람도 쉬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점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사는 곳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몸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없는 날에는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손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이 시렸고 허리가 조금씩 아팠지만 누군가에게 미안해질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굳이 이유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여인숙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을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외투를 걸치고 여인숙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 문득 외투 안쪽이 손에 스쳤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을 넣어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 넣어둔 건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있을 때였던 것도 같고 그보다 훨씬 전인 것도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던 종이에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로또였습니다. 영수 씨는 종이를 다시 접어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종이가 무엇인지는 이미 알았지만 그게 어떤 숫자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계단을 끝까지 내려와 여인숙 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머리가 잠깐 맑아졌습니다. 길 건너 편의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가장 싼 커피를 하나 골랐습니다. 컵을 손에 쥐고 잠시 서서 마셨습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도 앉아 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막노동 현장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어제 왔는지 오늘 처음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몸이 무겁기도 했고 가볍기도 했습니다. 외투 안주머니에 종이는 하루 종일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끝냈습니다. 일당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돈의 무게와 종이의 무게는 비슷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영수 씨는 다시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제야 주머니 속 종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아직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숫자가 하나씩 불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숫자들이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화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투가 걸린 쪽을 한번 바라봤을 뿐입니다. 확인하는 건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루는 이미 충분히 자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로또는 아직 접힌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의 하루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여인숙 방에서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끝까지 열리지 않았고 복도에서는 누군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수 씨는 외투를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어제처럼 외투 안주머니가 손에 스쳤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을 넣어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로또였습니다. 언제 샀는지는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있을 때였던 것도 같고 그보다 훨씬 전인 것도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종이를 다시 접지 않고 손에 쥔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머리가 잠깐 맑아졌습니다. 길 건너에 작은 로또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랬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주인 혼자 있었습니다. 신문을 넘기다 영수 씨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수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종이를 받아 기계에 넣었습니다. 짧은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한 번 더 기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주인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주인은 다시 종이를 보고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영수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몇 번이나 다시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입니다. 영수 씨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말이 공기처럼 한 박자 늦게 몸에 닿았습니다. 1등이요. 주인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주인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그만뒀습니다. 영수 씨는 종이를 다시 받아 외투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영수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느낌은 없었습니다. 차들은 그대로 지나갔고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빴습니다. 다만 영수 씨 안에서만 하나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을 버린 선택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방으로, 조금 더 조용한 동네로 천천히 옮겼을 뿐입니다. 마당이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창문이 열렸고 해가 들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집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렸고 시장에 가서 먹고 싶은 반찬을 골랐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누구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영수 씨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잠시 마주친 눈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확신하지 못한 얼굴로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아들 친구였고 그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말을 걸지는 않았는데 괜히 아는 척을 했다가 상황이 어색해질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친구는 결국 마음을 정리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영수 씨를 그 동네에서 몇 번 우연히 봤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처음 본 건 로또 판매점 앞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가게 앞에 서서 종이 한 장을 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결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영수 씨와 비슷하게 생긴 동네 어르신인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은행 안에서 아버지를 다시 봤다고 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서두르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 조용히 일어나 창구로 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금액을 말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돈을 건네받는 동안에도 손놀림이 느긋했다고 했습니다. 서류와 지갑을 차분히 정리한 뒤 그대로 창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앞에 세워둔 차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차는 눈에 확 띄는 종류는 아니었지만 상태가 유난히 깔끔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급히 마련한 차처럼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자기 카페에서 다시 아버지를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의 옷차림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 보였고 튀지는 않지만 단정하게 힘이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색도 무난했고 핏도 잘 맞아서 나이에 맞게 스스로 고른 옷이라는 인상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구두까지 깔끔해서 전체적으로 정돈된 사람처럼 보였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쓰는 모습도 조심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워 보여서 더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에 남았고 결국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은 뒤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또 판매점 앞에 서 있던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건 아버지답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아버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로또를 자주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끔 재미삼아 한 장씩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아버지 방에서 접혀진 로또 용지를 본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그땐 아무 의미 없이 지나쳤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행에서 봤다는 이야기와 큰돈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았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숨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너무 또렷해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불을 끄고 누운 채
조용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 안 한 게 있었을까? 며느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 안 했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 일단 확인은 해야지. 그 말은 위로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며느리는 잠시 말을 고르다 낮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가서 정하면 되잖아. 확인부터 하고.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일단 찾아야겠다고.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살아있는지만 알면 된다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다시 데려올지, 그냥 모른 척 할지는 자기가 정하면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집을 나서기 전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는 가지 않았고 곧바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없는 번호라는 말이 짧게 반복됐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안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번호가 바뀌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해돋이를 보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고 방향 감각이 가끔 흐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말은 차분했고 준비된 이야기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에도 아들의 발걸음은 쉽게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길가에 잠시 멈춰 서서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연락은 아무 데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돈이 있다면 움직임도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문득 아버지보다 늦게 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계속 휴대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벨이 울리기만 하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휴게소에서 국밥을 먹다 전화를 핑계로 먼저 일어나 나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대로 나왔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후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생각을 문제 삼을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움직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휴게소에서 모든 게 끝났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타난 건 변수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수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된다는 말이 점점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망설임은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자기 몫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전 아버지의 동선과 관련해 확인할 게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오후 집 근처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아버지 계좌가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넘길 때 돈도 함께 정리됐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구 직원은 몇 가지를 확인하더니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이 한번 인출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언제쯤이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날짜를 불러줬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의 날짜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아들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입안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의심은 그날 밤부터 확신 쪽으로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영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힌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드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신고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고 따로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영수 씨는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그 반응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경찰의 연락은 그 다음 날 아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아버지를 찾았다고 짧게 전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도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분류됐고 보호 대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쓸모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보다는 가족이 낫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영수 씨는 경찰과 함께 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맞춰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종 신고 때 치매라고 말한 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했고 기억도 또렷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도 이 상황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영수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는 확인이 끝난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영수 씨는 며느리를 한번 보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영수 씨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았고 물건을 헷갈리지도 않았습니다. 시간도 날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했다가 가끔 틀렸습니다. 틀리는 건 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얼마 전 은행에 가셨던 날을 혹시 기억하냐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로또도 가끔 샀지 않느냐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는 어디에 두었냐고도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태면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혼자 두긴 불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신과 진단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계좌 관리는 우리가 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영수 씨가 있는 방까지 또렷이 들렸습니다. 영수 씨는 방문을 닫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를 찾은 이유가 뒤늦은 후회가 아니라 돈이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거의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영수 씨는 집에 있는 동안 끝까지 치매인 척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갈수록 돈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계속 같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로또와 통장, 카드와 계좌 관리 이야기였습니다. 요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신과 진단 이야기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며느리와 나누는 말도 일부러 들리게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새 계좌가 만들어졌다는 안내였습니다. 기존에 맡겨졌던 모든 위임은 취소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신탁 계좌로 옮겨졌다는 문장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라 정리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 변경 요청이 접수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계좌를 만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집 문제였습니다. 아들에게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여 해제 및 소유권 반환 청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유는 세 줄뿐이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치매 신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집 명의는 이미 아버지 이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다시 아들을 찾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실종 신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치매라고 신고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은행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도 짚었습니다. 경찰은 병원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치매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치매라고 확신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주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에게서도 더 이상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숨은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는 여전히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집 명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리하던 모든 권한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하나씩 잃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확신마저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 당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영수 씨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락을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영수 씨는 떠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지킨 게 아니라 아들을 지운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영수 씨는 자식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영수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삶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정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